굿모닝 인포엑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올해 1분기에 감소세를 보였던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달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이 현상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셀러 어떻게 살 것인가의 주인공 모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었어요. 네. 최근 2달 동안 10조 원이나 늘었어요. 네. 3월까지만 해도 가계대출은 줄었다가 4월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건데 시장이 좀 좋아진다 이런 시그널로 봐도 되나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를 보면 올해 3월에 가계대출이 5조 원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지난해 상반기 이후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예. 2달 연속 4조, 5조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느냐? 예.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해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단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있다. 그래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계대출 음과 양이 있는 측면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대출 종류도 여러 가지 크게 보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그렇죠. 그 세부 항목들이 또 있을 거예요. 네.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게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다른 기타 대출이라든지 신용 대출은 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대출인데 어떤 대출이냐면 일반 개별 대출입니다. 일반 개인이 그냥 일반 우리가 보통 하는 그렇습니다. 대출. 그래서 여기에서는 집단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전세 대출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집단 대출은 뭐냐면 분양을 받았을 때, 그렇죠. 예, 그거는 줄고 있고 오히려 늘지 못하고 있고 예. 또 반면에 전세 대출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분야의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가서 집을 살려고 대출을 일으키는 그런 개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정책 자금인데 예. 일부 증가한 모습은 보여요. 최근에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부분이 증가하면서 예. 그런데 의미 있게 최근에 증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부동산 가격이 이제 다시 리바운드 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은행 가서 네. 주택담보대출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다. 그럼 그렇습니다. 실수요하고 연결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시장을 판단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는 두 수요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실수요가 있고 예. 또 투자 수요가 있죠. 그렇죠. 갭 투자라든가 그렇죠. 하나 더 산다든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예. 우리나라는 하나를 더 사면 어쨌든 전세나 월세를 두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죠. 선순위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1금융권 최근에 대출 구조를 보면 1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1금융권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직접 거주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대출이 증가하는 건 실수요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건 서울 아파트의 월별 갭 투자 현황인데요. 예.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갭 투자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차트가 저 그렇습니다. 갭 투자 현상. 그러니까 투자자는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요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막말로 찐 수요네요, 이거는. 예? 집을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판단한 분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그널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준비하신 자료 보면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이금융권은 오히려 올해 들어서 1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죠? 이건 이 금융권의 어떤 그 내부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금융권이 부동산 PF라든가 예. 아니면 최근에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이 금융권과 1금융권의 일종의 여신금리 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력이 없는 거죠. 대출 여력이. 그렇군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1금융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금융권에서는 좀 이런 주택 관련된 대출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말씀하신 대로 좀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저 1%대 금리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게 나와요. 이제 기존 안보다 신청 소득의 기준도 좀 완화가 됐고
사람들이 이거 해당되는 분들은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정책 금융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늘어나면서 주담대 대출 증가폭이 더 늘어날 것이다. 뭐 지금까지는 뭐 영향이 좀 미미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본격화되면은 이게 또 주담대 대출을 끌어올릴 것이다. 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어떤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 자금은 항상 시장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특히 많아졌잖아요. 뭐 제목도 여러 가지 뭐 청년들 뭐 인구 감소를 위해서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정책 자금의 추세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30조 원 내외로 계속 유지가 돼요. 이름만 바뀔 뿐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네. 이제 신생아 대출론으로 바꾼 거고. 그 캐파 내에서 그렇습니다. 제목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나 정책 자금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숫자가 커지면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도가 일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한도가 정해진 상황 속에서 월별로는 변화가 있어요. 네. 그런 변화가 이제 하반기에 상반기에 크진 않았으니까 하반기에 있을 수는 있는데 증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총량이 증가하는 규모는 아니다. 오. 네, 그러기에는 사실은 지금의 가계대출 규모라든가 한국의 금융 상태를 보고 정책 자금 상태를 볼 때 네.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그 걱정은 조금 접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어쨌건 뭐 지금 추세를 보면 이 기세로 가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이번 달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다 이제 매크로 환경을 좀 봐야 되는데 하반기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의 규모가 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네, 네. 예. 게다가 요즘 은행들이 대출 마케팅이 치열해서 금리 서로 유리하게 해주려고 네. 뭐 여러 가지 선전도 많이 하고 광고도 네. 많이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갈아타기를 또 많이 해요, 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심리라는 게 금리가 낮아져서 유리한 조건이 되면 대출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내게 돼 있어요. 대출을 더 규모를 좀 더 늘리게 돼 있어요. 네, 네. 지금 제가 생각이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모이면 대출의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대출을 들고 시장 금리가 다시 낮아지고 그럼 또 대출을 유인하고 이런 순환고리가 연결되면서 대출 전체적인 가계 부채는 더 늘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대출이 1,1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모수가 크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무주택자분들이라든가 어쨌든 가계가 여기서 더 대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상황 속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네. 적극적으로 대출을 늘려나겠죠. 근데 이미 많아요. 그래서 이자도 막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가 금리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네. 대출 더 일으켜야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시장 상황을 봐야 되고 저는 그래서 가계대출의 절대 규모가 크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뭐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면 가계가 계속 대출을 일으켜서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을 과연 당국이라든지 금융기관 혹은 은행 뭐 이런 부분이 과연 방만하게 그냥 놔둘 것이냐? 그거는 정책의 일종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7월부터 들어오는 DSR 추가 규제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를 계속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경제 위기의 불씨가 될 수가 있고 규모가 그렇죠. 너무 크다. 전 세계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금리에 따라서 무작정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근데 저는 증가할 수 있다고도 봐요. 네. 그러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요.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도 문제고 늘어나지 않으면 또 다른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일반인의 시각에서 저도 일반인이지만 일반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들 뭐 상당수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네. 근데 이럴 때 금리가 낮아지고 환경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대출 환경이 좋아지고. 네, 근데 네.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 네. 그럼 가격 경험이 있잖아요. 그쵸. 이 찬스에 이 유리한 환경에 조금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뭐 예를 들어 상급지로 가고 싶어. 네. 아니면 25평 살다가 32평, 9평을 가고 싶어. 네. 이래서 대출을 더 꺼내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심리가 분명히
개인들 사이에서는 형성될 거다. 그쵸. 이런 환경에서는. 그쵸. 그래서 이제 대출이 더 늘어나게 되고 부동산에서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되면서 과일 형성이 되면서 더 위험성은 가계 대출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네. 이런 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게 지속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가격을 계속 올려주는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요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일으켜서 사는 수요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계속 가격을 올려가면서 살 수 있거든요. 예. 그 증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나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보세요. 이게 2009년 9월 13일자 기사인데요. 예.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가계대출 6개월 연속 증가. 예.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렇죠. 근데 2009년도가 어떤 시기였냐면 흥미롭게도 그 당시에 한번 강남의 한 아파트의 네. 그 가격을 볼게요. 예. 이 매매 가격인데 어디예요?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 크게 하락했다가 예. 아까처럼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오르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이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랐나요? 아니죠. 다시 빠집니다. 꺾였죠. 그러니까 실수요가 대출을 일으켜서 사는 수요는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네. 저 차트 보니까 익숙한 차트인데요, 저거. 네. 네. 대치동에 있는 YN 네, 뭐 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당시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보여드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셔야 될 게 주식시장하고 달라요. 주식시장은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처럼 막 주가가 막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효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조금 일으켜서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는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사야지? 이런 유효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위당 가격이 크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는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상황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요. 네.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가격을 밀어올리는 시장은요. 고점이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2021년도였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2009년도의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요. 모든 자산 시장은 과거하고 비슷한 패턴이 이루어져요. 예. 왜냐하면 환경은 달라지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학습 효과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감정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도 실수요자들이요. 집값 떨어졌으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또 오른 거예요. 그래요. 근데 지속하지 못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어떤 감정과 그리고 욕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욕망은 변하지 않는다. 네. 저서에 나온 얘기다. 어쨌든 이게 정부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불안을 좀 잡아야 되고 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좀 부양도 시켜야 되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어떻게 고민이 많을 텐데 금융 당국이 일단 고민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뭐 규제도 많고 DSLR도 이제 규제도 해봤다가 또 규제가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또 써야 되고 이랬는데 금융위원회가 어저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불러서 가계대출 좀 괜찮냐 이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내용 특별한 내용이 있었어요? 만나서 이제 유의하자 그리고 이제 주시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뭐 특별하게 어떤 방안을 내놓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항상 가계대출이 증가할 때마다 금융당국에서 시중은행장들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크게 의미는 있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은행이 대출을 내가 많이 해줘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주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행이 무슨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은행 가실 때 여러분들이 막 기죽어서 가실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가서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 꺼주고 쉽게 말해 상품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한테 이자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욕구는 뭐냐면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계대출 같은 게 주택담보대출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하게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 막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계속 좀 느슨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좀 더 조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를 좀 강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수치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후행적으로도 어떤 규제나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할 얘기는 많지만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네. 이제 아파트 청약 시장 얘기가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전국적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멘트를 제가 사실은 준비했는데 뭐 말하고 보니까 사실 원래도 1000가구 이상은 인기가 많잖아요. 요즘. 정확하게 700가구 이상이 대단지인데. 근데 올해 보니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청약 단지가 이 전국에 120곳이에요. 네. 근데 신청자가 26만 6천 명 정도 나타나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청약을 신청한 사람 중에 3분의 2가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청약을 했어요. 네. 집중. 이게 좀 유독 도드라지고 있는 현상 같은데 뭐 청약 시장에도 어떤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지 이게 좀 적을 때가 있고 좀 이게 이런 현상이 좀 강화될 때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좀. 없습니다. 청약 시장에 유행이라는 건 없고요. 예.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예. 뭐냐면 청약 받아서 돈 벌 것 같다. 그러면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돈 못 벌 것 같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뭐냐면 분양 가격이 있죠. 가격 때문에. 그렇죠. 개별적으로 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싸면 막 들어가서 청약 참여하고 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거나 내가 돈 쉽게 말해서 돈 못 벌 것 같아. 그럼 청약이 덜 참가하고. 근데 올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일부 단지에 일종의 로또 청약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막 참여하면서 일종의 평균적인 왜곡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 청약이 지금 뭐 미분양이 오히려 7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부에 돈 되는 아파트 쉽게 되는 말하면. 집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냥 돈 벌어 보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모수로만 보면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실 청약을 신청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냥 앉아서 뭐 인터넷에서 하면 청약 되니까. 하면 되지.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개별 아파트별로 보면 돈 되는 아파트가 있었다. 거기서 과중하게 그 청약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청약하려면 이제 청약 통장이 필요한데 네. 이게 납부 금액이 이제 한도가 월 10만 원인데 이게 25만 원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인정액이 늘어나는 게 이제 1983년 이후 처음이래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일단 뭐 조금 가입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청약 통장이 금리가 낮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가입자 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이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뭐 이랬는데 10만 원이니까. 예. 근데 조금 감소할 수는 있어도 그런데 지금의 경제 상황 그리고 가계 상황을 볼 때 이건 큰 부담이 되진 않는다. 대신 청약 통장 자체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가입자 수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정확히 이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의도를 제가 직접 물어봐도 대답을 청약을 좀 줄이려고 청약에 대한 부담을 좀 압박 프레셔를 하려고 근데 이 돈 갖고 뭐 약간 그러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뺄 걸 그랬어요. 서울시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게 이제 서울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이게 코엑스에서 잠실운동역 그 사이 그 블럭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주변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14.4평방킬로미터 이게 이제 원래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당연히 네. 좀 눌러야 되는데 이게 2020년에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만료가 되는 시점에 딱 6월에 와서 다시 또 1년 늘리겠다. 네, 네. 걱정이 되나 보죠. 이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실 토지거래 구역이 좀 풀리는 분위기였다가 특수한 지역들은 다시 묶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정부가 좀 이 0점 조정을 좀 하는 건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단 실수요자만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투자나 투기 사실상 수요자가 못하죠. 예,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걸 풀어주면 투자자들이 몰려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사실 큰 거고요. 정책은 어쨌든 뭐 지정한 거니까 네. 뭐 이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과도하게 평가하거나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것보다 뭐 어쨌든 지정이 됐다. 그렇게 되면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는 없겠고 그러면 수요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지금 특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거래가가 상승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전고점 대비해서 뭐 90%, 95%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정도 오른 상황에서 더 오르기 위해서는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오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말만 듣다가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국제교류 복합지구 굉장히 매력적인 재료라고 생각하는데 이 미리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더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하반기 부동산 전망 또 진단 좀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주시겠어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준금리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정책의 변동성 예. 그리고 대출 상황 이런 것들에서 올해 하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전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거냐 아니면 다시 감소할 거냐 거에 따라서 시장의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또 최근과 다른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증가하다가 다시 거래량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지금 상황이 지속될 수 없겠다. 그러면 또 다른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런 변동성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특히 거래량을 관심 있게 보시라.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조짐은? 지금까지 거래가 이제 감소하다가 최근 이제 3, 4개월간 거래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그널이 아닌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채 그게 시그널이 되려면 이 거래의 주체가 투자 수요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실수요니까 지금은 실수요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집 좀 옮겨보려 했더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좀 생각이 달리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항상 왜냐하면 이게 그 특성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요. 그게 한국에서는 본질이고 모든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유효 수요 관점에서 보면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실수요는 감소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과 부동산 시장 동향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